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물류 그리고 공급망 분야의 ESG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환경, 이 이슈죠. 탄소 배출 현황과 아리천 과제를 살펴보려고요. 네. 탄소 배출량 측정 전문 기업 글렉스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할 거고요.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이쪽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좀 실질적인 통찰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탄소 발자국,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일지, 네,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세계적인 흐름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게 궁금한데요.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요. 운송 부문이 약 14%나 차지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에너지 다음으로 높은 비중인데요. 이야, 근데 이게 다 같은 운송은 아닐 것 같아요. 그쵸.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운송 부문 배출량의 무려 96%. 96%요? 네, 96%가 도로 운송. 그러니까 대부분 화물차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허... 해운이 한 2.5%, 항공 1%, 철도 0.5%이 정도거든요. 비교하면 정말 압도적이죠. 그렇군요. 이게 한국 물류가 얼마나 도로 운송에 의존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요. 이코머스가 요즘 폭발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물류센터들이 점점 커지고 또 자동화되고 이게 또 전력 소비를 엄청나게 들리고 있어요. 아, 센터 자체의 전력 소비도 문제군요. 네, 특히 그 신선식품 때문에 늘어난 냉동 냉장 센터. 이런 곳은 일반 센터보다 전기를 3배에서 4배나 더 많이 씁니다. 이 점도 좀 기억해야 해요. 그렇군요. 96%가 도로라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알리베게, 그러니까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이 글로벌 캠페인 있잖아요. 네네, 아리백. 이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 현실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2022년 기준으로만 봐도요. 국내 아리백 가입 기업이 36곳이었어요. 네. 이 기업들의 전력 수요가 약 60테라와트시. 60테라와트시요? 와.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시 전체가 몇 달간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인데 문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약 49테라와트시에 불과했다는 거죠. 아, 이미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군요. 그렇죠. 딱 그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속도 있잖아요. 이게 2021년에는 4기가와트 정도였는데 2024년 상반기에는 1기가와트로 오히려 확 줄었어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요? 네, 둔화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알리씨, 즉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격도 막 7만 원에서 8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이게 비싸죠. 아시다시피 물류기업들 영업이익률이 보통 3%에서 5%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죠. 낮은 편이죠. 근데 이 비용은 정말 큰 부담이에요. 이익률이 낮은데 재생에너지 비용까지 높다니. 아, 정말 쉽지 않겠네요. 혹시 물류업계라서 겪는 좀 더 특수한 어려움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럼요, 있습니다. 보통 화주들하고 장기 계약을 맺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리백 전환에 드는 비용을 운임에 바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비용 전가가 어렵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초기 투자 부담이 엄청납니다. 전기 트럭, 아직 디젤 트럭보다 2배에서 3배 비싸고요. 네, 물류센터마다 충전 인프라 까는 데만 수십억 원이 들 수도 있어요.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초기 비용이 상당하네요. 네. 그리고 또 장거리 운행용 대형 전기 트럭이나 친환경 선박, 항공기술 이런 것들은 아직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초기 단계라서 한계도 명확하고요.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요. 네, 해외 사례 보면 DHL이 전기차 3만 5천 대, 아마존이 1만 대 굴리고 있고 머스크 같은 해운사는 그린 메탄올 선박을 벌써 운항하고 있거든요. 와, 이것과 비교하면 국내는 아직 갈 길이 좀 멀죠. 듣고 보니 정말 넘어야 할 산이 많네요.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만약 비관적이지만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긍정적인 신호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K어리백 제도 같은 걸 만들고 전기나 수소 화물차 보조금을 늘리는 건 분명 도움이 되죠. 네, 정책적 지원이 있군요. 그리고 기술도 계속 발전해서 전기 트럭 가격이 점차 내려가고
배터리 성능은 좋아지고 있고요. 오, 기술 발전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요. 이제 소비자들이나 화주 기업들도 점점 더 친환경 물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변화예요. 아, 시장의 요구.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시장의 요구가 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을 좀 밟아나가야 할까요? 당장 뭘 해야 할지 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단계별로요? 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향후 1년에서 3년 사이에는요.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개선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물류센터 조명을 LED로 싹 바꾸거나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라고 하죠. 이걸 도입하는 거예요. 네, 효율 개선. 그리고 부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도 방법인데요. 뭐 센터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를 활용하는 거죠.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렇죠. 그리고 중기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도심 내 단거리 배송부터 전기 트럭 도입을 좀 늘리고요. 충전 인프라도 구축하면서 이제 우리 회사만의 구체적인 RE10 달성 로드맵을 짜야 해요. 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5년 이상을 내다본다면요. 보유한 모든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고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회사뿐 아니라 협력사까지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삼아야겠죠? 와, 장기 목표는 정말 크네요. 네, 아마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이런 단기적인 조치들은 이미 고민하시거나 실행 중일 수도 있겠네요. 네, 단기부터 장기까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군요.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항공 물류업계는 이 도로 운송 중심 구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많고 또 이커머스 성장으로 에너지 소비도 늘고 있다. 여기 아리백 달성이라는 큰 숙제가 주어졌는데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비용 부담, 기술적 한계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정말 많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렇죠. 만만치 않죠. 하지만 정부 지원이나 기술 발전, 그리고 중요한 시장의 변화라는 기회 속에서 단기, 중기, 장기 전략으로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단순히 규제를 지키거나 아리백 목표 숫자 100%를 채우는 걸 넘어서요. 이런 친환경 전환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 회사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아,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 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